네, 청취자 여러분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들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진짜 뭐 10월 28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고 있는 평화네트워크의 정욱식이고요. 오늘도 변함없이 김종대 의원님 그리고 김광진 전 의원님 함께 자리하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이제 이런 식상한 인사 말씀을 드리기에도 상당히 새로운 건 황당한. 네? 근데 일주일 만에 뵙는데 엄청 오랜만에 보는 것 같아요. 그래요? 느낌이. 네. 예. 평소에 관심이 없어요. 그렇지. 우리나라에 사건이 많아서 네. 시간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어요, 지금 뭔가 시간이 많이 채워진 느낌이니까 길게 느껴지는 네. 거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 방송에서 진짜 한번 방송에서 뭐 북한 급변 사태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몇 번 다룬 적이 있는데 지금 남한 급변 사태가 발생하게 생겼어요. 예, 지금 도무지 대한민국 전체가 뭔가에 좀 홀린 듯한 이런 느낌들을 뭐 정치적인 성향,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오히려 지지자들이 더 느끼는 이 충격과 당혹감들이 더 클 수 있는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고,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건 대한민국은 뭐 공화국이나 입헌국가가 아니라 무속국이다 이런 어떤 표현들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상황에 좀 빠져 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두 분 지금 이 상황, 이 상황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생각들을 하고 계신지, 어떤 느낌을 주시는지 그것부터 좀 간단히 좀 말문들을 좀 열어주시죠. 굉장히 대한민국이 낯설은 느낌이 드는데 네. 이거 내가 살던 나라가 맞나? 이럴 정도로 우리 상상을 너무 초월했기 때문에 그래요. 네. 하여간 그렇게 정치에 관심이 없던 중고등학생들이 요즘 팝콘 먹으면서 뉴스를 본다는 얘기예요. 네. 너무 재밌어서 그렇답니다. 그런데 물론 흥미진진하죠. 라고 얼핏 보면은 뭐 이것이 어떤 소설가의 상상력도 뛰어넘는 드라마가 있으니까 네. 예,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걱정입니다. 이게 국가의 안위랄까, 어떤 우리의 어떤 그 정치의 본질, 이런 것들이 과연 정상성을 회복할 수 있을까? 너무나 이렇게 절벽으로 추락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이제 거꾸로 걱정이 들어요. 네. 예, 이게 지금 뭐 경제 안보가 다 어려운 이 시절에 말이죠. 그 최순실 일당이 이렇게 국정을 쥐락펴락하면서 온 나라를 흔들어가지고 그냥 갈기갈기 그냥 이렇게 여론을 찢어버리는 이런 어떤 사태가 본물 터지듯 한꺼번에 이렇게 닥치리라고 누가 예상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당혹스러운 부분 중에 하나는, 아무튼 박근혜는 대한민국 대통령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제 좀 많은 국민들이 자괴감, 부끄러움을 엊그저께 조선일보 사설 제목도 뭐 부끄럽다라고 하는 게 사설 제목으로 나올 정도로, 어쨌든 대한민국의 정치 시스템에 의해서, 대한민국 국민에 의해서 선택받은 대통령이라는 부분이 하나 있는 거고, 그리고 이런 황당한 일이 벌어졌는데 저 사람을 우리의 대통령으로 앞으로 계속 인정을 해야 되느냐? 만약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도대체 우리 국민들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 거냐? 뭐 이런 어떤 굉장히 여러 가지 당혹감, 자괴감, 분노, 인터넷에 있는 다 베스트 모인 것 댓글 같아요. 중에 이런 게 있더라고요. 네. 그 댓글에 내가 그래도 정치를 좀 잘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동안 대통령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다, 이렇게 써져 있는 말이 있는데요. 국회에 있으면 항상 모든 사안의 최종적인 결론에 있어서 고민스러웠던 게 뭐냐면,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이거였어요. 네. 상대가 상식적으로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 프로세스로 갈 거라고 예상하고 어떤 것들을 하는데 네. 전혀 상대는 그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해왔거든요. 뭐 법리나 이런 거 다 필요 없이, 예를 들면 가장 최근에도 영장이 그렇게 쳐지면 백남기 농민에 대한 부검과 관련해서 집행하지 않을 거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교수들의 법리였지 않습니까? 네. 국회에 와서 답변할 때도 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냥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의 범주와 그동안 국가를 운영해 왔던, 그게 민주정부든 아니면 뭐 독재정부든, 독재정부에도 기본적으로 지켜져 왔었던 어떤 최소한의 국가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전부 무력화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들을 순간순간 느꼈는데, 그게 작은 일탈이라고 생각했었거든요. 네. 그 사안들에. 네. 근데 그러지 않고 말 그대로 그냥 배후 조종자가 있는, 그걸 상식적으로 선택하거나 시스템에 의해서 구성될 수 있을 만한 구조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들이 참 심각하고 가슴 아프죠. 그러니까 어떤 국가가 뭐 헌법이 있고 다 법률과 국정 시스템이라는 게 있는 건데, 이러면서도 새삼 그 최고 정치 권력자의 어떤 멘탈,
하나의 어떤 그 스타일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또 큰 변수구나 하는 걸 새삼 깨닫습니다. 네. 어떨 때는 그런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심리적인 그 특성이 무언가 국정 전체를 전부 다 왜곡된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빌미가 될 수가 있다는 거. 네. 이런 점에서 그 멘탈, 이런 어떤 리더십의 어떤 그 요인이 이렇게 중요한 거구나 하는 걸 난 새삼 깨닫게 되고. 네. 그런데 한 가지 이거는 한국 사회가 자초한 게 있습니다. 네. 이거는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했어요. 일단 그 2014년에 그 소위 말하는 정윤회 사건의 문건 파동에서 네네. 이미 경고가 됐던 사안입니다. 그렇죠. 그다음에 그 미르케이나 스포츠 재단은 한 2달 전부터 이미 네. 이 일부 언론에서 이걸 문제 삼고 있었는데 그거 아무것도 아닌 뭐 비방이고 근거 없는 의혹 제기라 그러면서 네. 2달을 사실은 묵혀오면서 네. 증거 인멸할 수 있는 시간을 충분히 준 것도 이 우리 언론의 아주 부끄러운 자화상. 네. 그래서 문제를 키운 측면이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검찰이건 언론이건 정치권이건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얼마나 그 경고음, 이 뭔가 그 적색 신호가 끊임없이 발신되고 있었어요. 그 신호가 끊임없이 파장이 나오고 있었고 그랬는데 이걸 누구 하나 수습할 생각이 정부 내에서 없었고, 네. 그 다음에 언론이나 정치권도 안이하게 봤다가 어느 날 이게 막 작은 사건 하나가 나비 효과처럼 커진 겁니다. 네. 처음에는 검사장의 그 부장검사의 비리 사건이었어요. 네. 그 부장검사를 누가 봐줬냐 하니까 우병우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네. 그러면 우병우는 왜 사퇴를 안 하고 왜 이러느냐 보니까 뭔가 또 주변에 관계된 최순실이 나오고, 그러니까 정윤회 사건 때 있었던 네네. 흑막이 그게 아직도 사라지지 않고 비리 커넥션이 자꾸 그 18단계의 나비 효과가 쭉 있더라고요. 18단계의 나비 효과. 그러니까 그 중간에 어느 선에선가 차단하고 정리를 했더라면 문제가 없었겠지. 그런데 급기야 그걸 방치하니까 점점 오만 불손해진 이 비공식 권력이 네. 결국은 한 2천억 정도 원래 모금하려고 했던 겁니다. 네. 그러다 800억밖에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 그러니까 800억도 많다 단순히 그러지만 어떤 그 여기까지 그냥, 가는 거예요, 여기까지. 돈을 삥 뜯겠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것 같아요. 뭐 그 단순히 뭐 이렇게 그냥 여러 가지 그 권력의 이권 사업들을 개입해가지고 이게 부당 이익을 취득하겠다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그 수준을 넘어서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진짜 안보니까 주로 통일 외교 안보 이 문제를 다루는데, 지금 뭐 여러 가지 정황들 그리고 몇 가지 밝혀진 사실들은 최순실이 통일 외교 안보 더 나가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었던 여러 가지 중대한 결정들, 갑작스러운 결정들, 번복된 결정들, 여기에 최순실과 저는 그 배우에 관련돼 있다고 봅니다. 이게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단순히 어떤 관련돼 뭐 있다고 부당이익을 그렇죠. 취하는 걸 넘어서 자기들이 그리고 있는 어떤 일종의 무속적인 세계관, 이런 부분들을 박근혜를 통해서 실현해 보겠다라고 하는, 이런 좀 정말 누가 이런 영화를 만들어도 사람들이 욕할 거고, 누가 소설을 써도 욕할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이게 리얼리즘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현실적이어야 되지 않을 거냐, 이럴 텐데 지금 이런 상황들이 대한민국에 벌어지고 있어서 좀 오늘 좀 그 얘기를 좀 집중적으로 좀 우리가 좀 짚어봤으면 하거든요. 바로 지금 우리 김정대 의원께서는 이제 그 1시간 후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소집되고 있는데, 먼저 또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또 이게 도대체 이 와중에 하면서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고 있는 게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이거를 갖다 정부에서 이제 27일 어제 전격적으로 이거를 추진하겠다 발표를 했고, 오늘 국회 국방위에서 소집을 하고, 국방위원 소집. 지금 한일입니까? 한미일입니까? 한일이죠. 한일? 그래서 일단 그거부터 좀 말문을 좀 열어주시죠. 그 한일 정보보호협정은 국정감사 때까지도 뭐 아직 여건이 성수가 안 됐고 국민 여론이 중요하다는 답변을 우리가 무수히 들은 입장에서 난데없는 날벼락입니다. 이게 10월 20날 한미 국방장관 회의를 참석하러 한민구 장관이 미국을 갔다 온 이후에 갑작스럽게 변한 현상이라고 저는 봅니다. 위안부 문제 그 졸속 합의의 어떤 여진이 아직도 남아 있는 상태에서 이제 일본은 불가역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해결했다 그러면서 사과는커녕 굉장히 오만불선한 태도로 100억 원 갖고 떨어져라. 소녀상은 철거해라. 이런 어떤 그 외교 참사를 우리가 겪고, 아마 외교 사상 유례없는 굴욕을 겪고 있는데, 그러고 채 이제 1년 남짓 지난 이 시점에서 이 정보보호협정이라는 걸 들고 나온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자세히 들어보면 예정된 수순이었다고 그렇죠. 봅니다. 이건 예, 사드가 들어올 때부터 사실은 여기 이렇게 간다는 건 예상했었어야 그러니까 된다고 사실 봐요. 작년에 작년 10월에 위안부 합의 미국 정부가 대놓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일 간의 역사적인 화해, 위안부 합의를 통해 역사적 합의는 한일 간의 군사적인 협력을 통해서 한미일의 군사적인 결속을 다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다고 하는 걸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얘기했죠. 그런 부분들이 예. 계속 이제 연관성이 있는 부분이고 사드 문제 이런 부분도 같이 이제 결부돼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궁금한 것 중에 8월 하나는 의원들의 반응은 좀 어떻습니까? 아니 뭐 새누리당까지도 반대해요. 아 그래요? 어제까지는 그랬어요. 너무 화가 나가지고. 네. 그런데 이제 8월 2일 날 그 빈센트 브룩스 네, 주한미군 주한미군 사령관의 발언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네. 언론에서는 그다지 부각이 안 됐는데 네. 사드가 들어옴으로써 이제 이지스함이라든가 기타 어떤 미사일 방어 자산들이 한반도 주변에 증강 배치된다. 네. 그러면 사드는 하나의 무기 체계로 혼자서 가동하는 건 의미가 없다는 거야. 네. 이건 이지스 체계, 패트리어트 체계하고 같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가동한다는 의미에서 중요한 미사일 방어 자산이지. 네. 아니 이게 무슨 고아처럼 뚝 떨어져 가지고 혼자 가동되는 무기라면 전략적 의미는 없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렇게 그 자산들이 몰려오는데 이걸 한미일이 공동으로 운영하게 된다는 거죠. 네, 네. 이게 브룩스 사령관의 말의 취지입니다. 그래서 두 가지 사실을 적시합니다. 한미일의 그 군대가 공통 작전 상황도 그걸 커먼 오퍼레이션 픽처라고 하는 네. 건데 이 전광판에 같은 데이터를 가지고 한미일이 작전을 해야 된다. 네. 서로 다른 데이터를 갖고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같은 데이터로 하면서 훈련을 통해 가지고 공동의 교전 수칙을 운용하게 된다. 이게 어마어마한 얘기인데 언론에 웬일인지 부각이 안 됐어요. 네. 그러면은 이 발언은 뭡니까? 사드 배치를 선두로 해서 이걸 발판으로 해가지고 한미일이 이제 미사일 방어의 기본 작전 시스템을 다 공유하고 융합돼 버리는 단계를 우리는 이미 상정하고 있다고 선언을 한 겁니다. 네. 그런데 이 발언의 어떤 문제점은 무엇이겠어요? 전에도 여기서 한번 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일본이 미국하고 상당히 많은 자금을 투입해가지고 SM3 스탠다드 미사일을 비롯한 미사일 방어 자산에 개발비를 대고 있단 말이에요. SM3 블록 2A죠. 블록 2A. 이게 지금 사실은 사드보다도 그거 개발이 언제 끝나느냐. 지금 계속 시험평가하는 거. 실전 배치를 목표로 하고 있죠. 이게 미사일 방어에는 더 게임 체인저에 가깝다고 봐야 돼요. 이론적으로 대륙간 탄도미사일 유교까지도 지금 염두에 두고 개발하고 있어서 이게 이제 미일 동맹 개발에 성공을 해서 이지스함이 장착이 되게 되면 그러면 꿈의 미사일 방어 체계라고 할 수 있는 26단계 혹은 상승 단계의 유교를 시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게 되면은 이제 유럽의 지금 3단계에서 중지된 미사일 방어 체제도 이제 4단계로 점프할 수 있는 거고 동북아에서도 이제 한미일 결속에 있어서 이 어떤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이 마련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드웨어는 다 갖춰지는데 문제는 소프트웨어예요. 이 정보를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 작전 체제를 원하는 거거든요. 공동 작전 체계입니다. 이걸 필요로 하는 거거든요. 이게 한미일 결속의 어떤 굉장히 성숙되는 단계로 가는 거죠. 지금은 다 기반만 깔아놓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됐을 때 일본이 가장 한국과 이 미사일 방어 작전을 하는 데 있어서 선결 과제로 제기해왔던 게 바로 정보보호 협정이었어요. 그렇죠. 자기들의 지적재산권 이거를 보호해야지. 한국이 우리 일본의 군사정보, 정찰위성, 정찰기, 해상 초계기 이런데 정보 마음대로 가져가다. 자기네가 카피해가지고 엉뚱한 목적으로 써먹는다든가 아니면 이거 가져가는 목적 외로 써먹어가지고 지들 정보가 마냥 우려먹으면 우리 지적재산권은 어디로 가는 거야? 그래서 보호를 해야 된다는 이 협정이 체결이 돼야 대문을 열 수 있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의원님, 이제 공통작전 상황도. 의원님, 우리가 이렇게 하시죠. 사실 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를 꺼낸 거는 이 최순실 정국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상황에서 이 느닷없이 그죠? 이 와중에 이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얘기를 꺼낸 이유가 무엇인가?
혹시 의도 이런 부분들이 좀 탐지되는 게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한 부분이 있고요. 이 한일 군사정보협정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뭐 오늘 이제 국방에서 이제 또 이제 그 상임위를 하시고 하니까 우리 다음 주에 이걸 한번 집중적으로 다뤄보기로 하고 일단 최순실 특집인 만큼 이걸 최순실 이 정국과 어떤 이 관계에서 우리들이 파악할 수 있는지 그런데 이런 부분을 그거는 꼭 좀 말씀해서 얘기를 좀 그러니까 한일 군사정보협정하고 최순실을 너무 무리하게 연결하지 말고 아니 그 연결고리를 떠나서 그러니까 지금 온 국민들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정부에서 이 와중에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을 지금 이 카드를 꺼낸 건데, 그죠? 이게 뭐 미국이 뭐 지속적으로 요구했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일본도 마찬가지고. 그러면 혹시 이런 것들이 좀 뭐라 할까? 근데 이슈 전환 이런 걸로 보기에는 조금 과도할 것 같아요. 과도할 것 같다. 예. 이런 저도 부분도 그렇게 있고. 봅니다. 네. 예. 그 최순실과 국방의 그 문제는 네. 이 정부의 3대 의혹이 있다고 봐요. 네. 첫째는 F-35 차기 전투기 기종 선정에 석연치 않은 기종 변경. 살짝 배경 설명을 제가 곁들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맥락들을 잘 아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계실 테니까. 그러니까 2013년에 그 이제 차세대 전투기 사업을 정부에서 추진을 하면서 F-35는 너무 비싸갖고 일단 탈락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갑자기 되살아났을 뿐만 아니라 결국 단일 기종으로 선정된단 말이죠. 이 급변 사태, 갑작스럽게 전투기 사업이 이렇게 급변하는 데 있어서 도대체 이게 최순실이나 그 일파와 그 일당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게 좀 감지되는 부분이 있는 그거 거예요. 1번이고 예. 2번은 사드 배치 결정. 올해 7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드 배치도 이거 제가 살짝 설명드려요. 불과 이틀 사흘 전만 하더라도 주무장관인 한민국 국방장관이 국회에서 한미 간의 실무 협의 단계에 있다. 그죠? 예. 검토 보고서도 안 나왔고. 네, 검토 보고서도 안 나왔고 부지도 결정이 안 됐고. 그런 상황에서 2, 3일 후에 느닷없이 발표가 됐단 말이죠. 느닷없이 발표고. 예. 세 번째는 세 번째. 예. 세 번째 의혹은 성주. 성주. 부지 결정이죠. 그 네. 뒤에 일어났어요. 예. 그런데 그 성주는 뭐냐면은 분명히 7곡에 미군 기지가 있다고. 그렇죠. 성주에는 미군 기지가 없다고. 네. 그리고 성산포대는 제가 2번 가봤습니다만은 도저히 배치할 만큼 부지가 충분치가 않아요. 네. 3만 6천 평 정도가 그 기본 포대가 들어가야 되는 땅인데 네. 여기 3만 7천 평이거든. 네. 그러면 나머지 부대 시설이 있고 미군이 200명 들어오는데 잠은 어디서 재울 거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여유 부지가 전혀 없는. 네. 근데 성주에 미군 기지도 없다. 그리고 제가 국방부 자료 조사를 해보니까 국방부조차 성주를 예상한 것 같지가 않아요. 아무도 성주에 출장 가본 사람이 없어. 검토 실무자 중에. 그러니까 7월 8일 발표 이전에 이거 성주는 그 다음 얘기죠. 아니 그러니까 7월 13일 날 발표가 됐는데 7월 8일 발표 이전에 근데 당시 국방부가 뭐 나중에 뭐 허둥지둥 설명한 거는 일단 우리가 그 후보 지역은 최종 후보지는 잠정적으로 결정했지만 좀 더 검토에 대한 사안들에서 발표를 늦추고 있다 이런 식의 어떤 그때 해명들이 있었죠. 그러다 언론에 밀려서 발표했다. 그렇죠. 예. 이건데 그러니까 성주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이게 네. 말이 안 되는 결정인 게 마을의 중간에 있어. 네네. 그 성주읍의 주산이고 주변에 사람이 많고 네. 그 다음에 좁고 근데 왜 거길 결정했을까? 도저히 말이 안 되니까 결국은 뭐 지역구 의원하고 뭐 지자체 단체장하고 다 거의 나자빠졌잖아요. 네. 여기는 절대 안 된다 이래가지고 그 거의 뭐 패닉 상태가 됐는데 그러니까 대통령이 또 이상한 반응이 나와요. 성주 내에서라면은 다른 부지를 건의해봐라. 네. 아니 성주하고 전생에 무슨 원수졌나? 네. 왜 그러지? 이 눈빛이 좀 이렇게 심령적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왜 그러지? 이 군사 전문가의 뒷돈대원의 눈빛이 저기 묘한 기운을 느꼈어요 지금. 성주 내에 그때 뭐 달마산도 있었고 까치산도 있었고 뭐 많이 나오는데 어쨌든 죽어도 글로 가라는 무조건 거 아니야. 성주해야 된다. 성주에서라면 내가 다 오케이. 성산포대든 뭐 롯데골프장이 됐던 행정구역상 성주 군이면 된다.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거야. 뭐 잡은 게 아니 있네. 미군 기지가 하나도 없는 동네 아니야 성주는. 네. 그리고 이건 미군 기지에 갖다 놓는 거라 그러면 주변에 7곡이 있잖아요. 네. 아니 미군 기지고 비축 물자 기지도 있고 뭐도 있고 그러는데 왜 이렇게 지형도 안 좋은 데에다가 네. 굳이 그냥 뭐 끝까지 성주를 고집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게. 뭔가요? 여기에 또 신기가 있죠.
네. 저 그렇게 쳐다보지 마세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의혹이라는 거야. 네. 그래서 그 박 대통령이 처음부터 성주로 찍어놓고 네. 거기 배치 안 된다면 그럼 그 옆에 어디 다른 거 있으면 가져와봐. 이게 말이 되는 얘기야. 국가 지도자가. 네. 아니 이 저기 사드 배치의 최적지를 따진다면 그 성주도 될 수 있고 김천도 될 수 있고 구미도 될 수 있고 칠곡도 될 수 있는 거지. 네. 아니 왜 처음부터 카테고리를 이렇게 잡아놓고 했어야 될 이유가 도대체 뭐냐? 군사적 이유는 없거든. 네. 군사적인 이유는 없다고 봐야 돼. 안 그래요? 아니, 그러니까 뭐 거기에 그러면 주술적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아직은 밝힐 수가 없어요. 아직 밝힐 수가 없어요? 아직은 밝힐 수가 없어요. 좀 뭐 알고는 계신데 밝힐 수 없다? 네. 네? 네. 치사하게 이러실 겁니까? 아니 그거는 내가 이제 곧 나와. 곧 나온다? 곧 나온다고. 그러니까 이게 왜 이 세 가지가 3대 의혹이라 그러냐면 그럼 이 하나씩 잠깐 중에서는 짚어보죠. 일단 F-35. F-35는 그 락히드 마틴이 이제 저기 사실은 뒤집은 거라고 봐야 됩니다. 네. 그리고 여기서 내가 오늘 다 깔 수가 없는데 그 비선 실세 쪽에서 락히드 쪽의 접촉을 먼저 시도했더라고. 락히드가 먼저 시도한 게 아니고. 락히드 쪽에서 먼저 접근한 게 아니다? 그쪽이 그 이른바 반대였더라고, 비선 실세. 반대. 예. 네. 이게 세계 최대의 군수산업체라는 걸 또 어디서 알았군요. 어디서 알았고. 네, 네. 그때는 미르케 이런 건 아이디어에 없었다고. 네. 근데 그게 돈 만들기가 쉬워서 그랬는지 몰라도 어쨌든지 간에 먼저 접촉하자고 제안한 측은 비선 실세 쪽에서. 쪽이. 예. 그렇습니다. 예. 그게 그러면 2013년 F-35가 결정되기 전에 근데 이게 F-35가 왜 저기 광고 나올 때 보이지 않는 게 강한 겁니다 이러지 않습니까? 예, 이거 보이지 않는 대통령이 있었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연결되나 봐. 예? 이 스텔스 정부도 그림자 권력, 즉 스텔스 정권이거든 이게. 예. 그러니까요. 스텔스 정권. 그래서 스텔스끼리 좋아해. 그러니까 F-35가 기종 면정하는 데 있어서 네, 먼저 그쪽에 비선 실세 쪽에서 로키드 접근했고 뭔가 이 커넥션이 그런데 이게 급변 사태에 뭐 어떻게 연결되는 그런데 게 뜻을 있나요? 이루지 못했어요. F-35에 예. 직접 개입을 못했다 이거예요. 네. 그러나 그 접촉하고자 하는 그 의도는 계속 유효한 것이 네. 사드 배치까지 오는데 네. 여기서 제가 기자들 전화 한 100통 받았습니다. 최순실과 린다김의 관계는 뭐냐? 그 무기중개상 린다김은 어떤 역할을 했느냐? 네. 이제 이런 얘기들인데 린다김이 록히드 마틴 쪽에 일을 했던 건 사실입니다. 네. 그건 제가 직접 확인한 사실이에요. 최근까지도요? 예. 예. 아니 최근으로 올수록 더. 예. 예. 근데 그것이 구체적으로 큰 무기를 록히드가 이렇게 떼주는 식의 사업은 아니었어요. 네. 그냥 컨설턴트 역할을 한 것이죠. 그러면 왜 컨설팅을 필요로 했을까요? 록히드에서는. 네. 왜 린다김의 도움이 필요했을까? 그리고 이때는 최순실 쪽 라인에서도 록히드 접촉을 시도해서 만난 걸로 보여집니다. 네. 지금 현재로서는. 네. 근데 린다는 더 깊숙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게 별개 라인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과 린다김 라인이 하나 있었고 하나 있었고. 90년대 말인가요? 왜 그 박근혜가 미국 갔을 때 그때 린다김이 미국에 70년대죠. 70년대인가요? 그러니까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하고 네. 그 직후에 저기 친해진 거거든요. 예, 린다김하고 20대. 린다김하고 박근혜가 박근혜 예. 대통령이 그런데 이제 그 최근에 뭐 정보기관 쪽에서도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만은 박근혜 대통령이 되고도 그 친분은 계속 유지가 됐죠. 유지했다. 예. 근데 락히드 쪽에 일을 하고 있다고 한 것은 린다김 본인이 저한테 확인해 준 사항입니다. 네. 제가 언론 하면서 직접 취재한 내용이거든요. 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돌연 마약에 손을 댄 걸로 해서 구속돼 있어요. 아, 그래요? 지금은 교도소에 가 있습니다. 린다김이. 그래가지고 그 이상 사실 확인을 직접 하지는 못했는데 락히드 쪽하고 연결되어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이고 그것은 그 대통령과 린다의 친분 관계가 상당 부분 작동했다고 봐야 됩니다. 이건 합리적인 왜 락히드하고 린다가 연결되는 게 박 대통령이 무슨 관계이냐? 요거는 물론 제 추론이에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러나 린다김의 가치를 높였던 데는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존재가 있었던 그렇죠. 건 맞죠. 그런데 그 일을 하던 중에 돌연 갬블하고 마약에
네. 갑자기 이제 린다가 연루되면서 올해 사건이 터지고 결국은 구속이 돼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사드 배치하고 어떤 모종의 관련성이 있느냐. 네. 여기서 약간 확인이 좀 필요한 대목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사드 배치는 국방부에서 절대 결정한 사안이 아닙니다. 그거는 아까 뭐 정영 대표도 얘기했지만은 얼마나 갑작스러웠냐 하면은 장관이 국회 출석한 사이에 차관 대신 오라 그래. 이래서 7월 7일 날 NSC 회의해가지고 네. 결정해버린 건데 차관은 이 사드 결정하는 의사결정에 참여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네. 일자무식이라고 보면 돼. 나만쯤도 몰라. 네. 그런데 그 양반이 이제 청와대 회의 가서 결정한 거거든요. 그분이 네, 그 김제동으로 유명한 그분이잖아요. 아니죠. 아니지. 그 다음 사람. 백승주 의원은 이제 그 전 차관이고. 지금 예. 황인모 차관이죠. 예.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급조된 NSC 회의를 만들어 예정에 없는 회의를 한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사드가 결정이 됐는데 그렇다면 김관진 장관이 혼자 안보실장이 혼자 한 거냐? 네. 에이, 그건 아니지. 그러니까요. 예. 예. 그건 아니죠. 예. 그 전에 다른 결정 세력이 있었던 것이죠. 예. 예. 아니 왜 안보실장도 그렇지 다 저기 검토 중인 거 뻔히 알고 그러는데 왜 갑자기 안보실장이 전화해서 뭐 미국 전화 한 통 받았다고? 그게 가능한 얘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only one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예. 이렇게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예, 그렇죠. 그 원 플러스 원이죠. 우리가 그 전까지만 해도 네. 대부분 이런 일이 벌어지면 미국의 압력에 의해서 그러니까요. 전화를 받고 그렇게 됐다. 그 일종의 동정로 라고 이런 하는 게 게 있었어요. 예. 상식에 기반하는 거였는데 네. 바로 이제는 그 미국 전화 받고 이렇게 될 일이요라고 바뀌잖아요, 우리나라가. 예. 아니 그러니까 아유. 그 작년 4월에 보면은 그 로키드 마틴 CEO가 한국에 방문하는데 네. 이게 언론에 살짝 나갔거든요. 네, 네. 근데 그때 굉장히 오래 머무르면서 한국의 유력 인사들을 다 만났어요. 네. 예, 이때가 이제 그 락히드 측에서 정권 실세들 또는 유력자들하고 면담을 하기 위해서 사실 온 겁니다. 네. 그리고 6월 달에는 부사장을 비롯한 고위 임원들이 또 2달 후에 엄청나게 밀려옵니다. 네. 그때 미사일 방어청, 그 미 국방부 산하의 미사일 방어청 관계자들이 또 서울에 와 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전방위적으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을 압박하고 있었죠. 사드 문제였어요. 네. 근데 그 다음에 또 한 그 서너 달 뒤에 그게 10월 말인데 그 도쿄에서 네. 이번에는 로키드 마틴의 부사장이 청기 누설을 합니다. 네. 한미 양국 사이에 사드 한국 배치를 협의하고 있다. 네. 네. 예, 즉각 이튿날 양국 정부가 부인을 했고 했지만, 예. 부사장도 번복을 해서 잘못된 정보들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이때는 이미 한국을 다 주물러 놓고 표정 관리할 때예요 라키드가. 네. 예, 그런 상태로 일단은 저기 관리 모드로 들어가 있었는데 그러던 중에 이제 1월에 북한이 핵실험하고 2월에 미사일 시험하면서 네, 네. 박근혜 대통령 입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 이 말이 나와버린 겁니다. 네. 그래서 3월부터 한미 양국의 공식 검토가 시작되는데 사실은 검토가 3월부터 시작됐다 그러지만 그 전에 네. 이미 검토는 다 끝나 있었어요. 이미 예. 다 끝나 있었고 이런 것들은 관리하기 위한 수단. 발표할 타이밍만 보고 있었다. 타이밍만. 예. 예. 그래서 그 작년에서 올해 7월에 이르기까지 그러다가 시기만 노렸던 것 같은데 네. 국방부는 이런 정무적 판단을 전혀 못 하고 있었어요. 이게 뭐 누가 결정하는 건지 뭐 언제 할지 뭐 해가지고 한민구 장관은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국방부의 정책실장은 김관진 실장한테 직보를 했다고. 네. 이 사드의 진행 상황에 대해서. 네. 그 독일 육사 선후배 사이거든. 김관진 안보실장이 독일 육사를 나왔다고. 예. 그 독일 육사 후배가 지금 청와대 정책실장이에요. 청와대 국방부 정책실장. 유재승 예. 정책실장. 예. 이렇게 라인업을 하고 국방장관은 모르니까 검토도 안 끝나고 나 결과 보고서도 못 봤는데 무슨 결정을 합니까? 네. 국회 본회의 가서 한 발언 이틀 전에 그 사드 배치 네. 정말 모르는 사람이에요. 이 양반은 하는 거. 정말 모르는 사람. 예. 아니 그러면 이렇게 느닷없는 발표가 일단 이게 좀 더 우리가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한 또 사실 확인이 가능할지도 좀 의문이 되는 부분이 정상적 있습니다만. 의사결정을 거친 건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게 한두 건이 아니에요. 예. 사드 배치, 왜 성주,
그러니까 지금 무슨 회의록이 남아 있어? 뭐가 있어? 국방 관련된 부분도 있지만 우리 김광진 의원님 그때 이제 현역 의원이었습니다만 예를 들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그거는 더 빠르지 않았습니까? 그게 1월 7일 날 방송 재개하겠다고 청와대에서 발표했는데 오후. 네. 그 오전만 하더라도 한민 국방장관이 이거 의원들이 그때 물었었잖아요. 북한이 전날 핵심했는데 혹시 이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할 계획 있느냐 이런 식으로 물으니까 신중히 이건 정부가 그 여러 가지 그 대책을 수립한 이후에 신중하게 검토해야 될 사안이다. 근데 바로 몇 시간 후에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결단이 섰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발표를 해버렸단 말이에요. 아니 개성공단도 그렇지. 그러니까 개성공단도 그렇잖아요. 그렇죠? 개성공단도 개성공단은 최순실이 포함됐다는 문건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부분들이 그래서 뭐 어제 한겨레인가요? 최순실이 이제 올 초부터 2년 후에 통일된다. 2년 안에 통일된다. 그럼 언니가 이제 이 통일 대통령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그러니까 주변에서 많이 통일대박도 했다. 거기서 나온 거구만 그러면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실 정부 그것도 대통령 입에서 통일 대박 이게 사실 얘기 나왔을 때 굉장히 뭐 거기에 대해서 한반 입장을 통해서 좀 경박하다. 특히 외국에 있는 한반도 전문가는 그거 굉장히 많이 비웃었거든요. 이 어떻게 정부 수반의 입에서 나올 수 있는 표현이냐? 그것도 사석에서 농담하는 자리도 아니고. 신년 기자회견에서 통일 대박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러니까 뭐 수십 년 동안 이런 외교안보 정책을 다른 나라 외교안보 정책 들여다봤지만 이건 처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근데 아무튼 이게 뭐 대박인 이런 표현 자체가 이 국가 정책의 이게 좀 상식적인 표현이라기보다는 뭔가 이렇게 주술기가 들어가고 도박기가 좀 들어가는 이런 식의 표현이었던 것 같아요. 온 우주가 감동하도록. 뭐 혼이 비정상. 그러니까 그런 발언을 처음 들었을 때, 왜 저런 얘기가 나왔지? 뭐 아무튼 뭐 여러 가지 좀 의심이 들었지만 그게 지금 하나둘씩 퍼즐이 맞춰지고 있는 이런 그 부분이 그렇죠. 있는 것 저는 같아요. 맞춰질 거라고 봐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국가에서 이런 중요한 안보 정책을 결정하고 할 때는 이게 다 결정하는 방식이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NSC 회의의 멤버는 다 법과 그 규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무나 쑥쑥 들어와서 하는 그런 회의가 아니야 그게. 그리고 회의체도 전체 회의, 본회의가 있고 상임위원회가 있고 실무회의가 있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사람들까지도 다 법으로 정해져 있어요. 왜 그렇겠어요? 그렇게 안 하면 이게 안보 정책이라는 게 한번 체계가 무너지고 중심이 흔들리면은 이놈이 와서 저기 흔들어 놓고 저기 와서 흔들어 놓고 이랬다가는 외교 안보가 안 되거든. 그래가지고 이건 엄정하게 법으로 다 관리되는 회의들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회의체가 무력화됐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의 어떤 정책적인 필터링을 거치지 않은 가운데 어떤 정무적 판단 하나가 그걸 압도해버리는 그런 판단을 압도해버리는 이게 비공식적인 어떤 스타일 내지는 어떤 특정인의 주관에 의해서 이런 전체의 어떤 정책적인 객관적 검토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고 그건 굉장히 위험 국가예요.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말씀하시는 FX가 딱 그랬잖아요. FX 결정하는데 거의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뭐 서요 결정하고 뭐 결정하고 막 이렇게 방사청이 막 하고 했었는데 결국은 한 규정으로 결정이 사실상 결정이 되고 나서 방추위를 열어서 당시에 국방장관 지금 그 김관진 실장이 방추위 회의록에 보면 딱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건 정무적인 판단을 해야겠습니다. 이렇게 선언한다고요. 그렇죠. 그리고는 그냥 사실상 탈락된 기종을 그냥 올려버리는 거잖아요. 순위가 밀리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탈락한 것을. 그렇죠. 그래서 단독 기종으로 그냥 결정하고 그냥 수의 계약하는 형식으로 가버린 것인데 정확하게 그 시스템을 정무적 판단으로 무력한 거죠.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대통령이 미국 방문하시고 나서 그 외압으로 이렇게 됐구나라고 생각해 왔었던 것인데 그러니까 정상적인 국가면 정무적 판단 위에 정책적,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국가들이 정치적인 고려는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정치인들이 정치인들한테 그걸 오로지 배제하고 완전히 배제하고 오로지 국익과 국민만 생각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사실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그게 안 된다는 걸 잘 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찌되었든 그래도 정상적인 국가라고 한다면 정치적인 혹은 정무적인 고려가 있더라도 이것이 국익 전반에 미치는 이런 어떤 정책적, 전략적 함의를 생각해야 되는데 지금 보니까 대한민국은 정책적, 전략적 판단 위에 정무적 판단이 있었던 거고 더 중요한 건 정치적, 정무적 판단 위에 뭔가 있었다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뭐 주술적 판단이라든지 뭐 무속적 판단이라든지 뭐 이런 그러니까 거 어떻게 표현을 내 꿈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네. 유권자들은 다 각자의 꿈이 이루어지는 걸 생각했고 네. 어느 시간이 지나니까 아, 대통령의 내 꿈이 이루어지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네. 결국은 대통령의 꿈도 아니고 네. 그 위에 있던 다른 사람의 꿈을 이루는 네. 그런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한 가지 여기서 이제 특징을 보면은 NSC 회의가 보통 대통령이 주재하거나 아니면은 NSC 상임위원장이 주재하거든요. 네. 지금은 안보실장이 주재하는데 그렇죠. 그건 상임위는 안보실장이 주재할 수 있지만은 원래 법적으로는 대통령이 주재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상당수 회의를 대통령이 주재했어요. 네, 네. 상임위원회를. 그런데 이런 어떤 주술적 판단이라고 의심이 되는 대목은 뭐냐면 박근혜 대통령은 이런 검토회의에 절대 참여한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중요한 의사결정을 장관들하고 토의를 해봐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난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없다고. 네, 네. 그러면서 안보실장이 다 하는데 안보실장은 어떤 미션, 지침을 미리 받고 왔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장관들한테 그런데 통보해버린다고. 네. 그러면 사람들은 눈치껏 아는 거야. 아, 저거 대통령 뜻인가 보다. 그렇죠. 감히 누가 반론 제기를 하겠어요. 그 상황에서. 네. 그러다 보면 토론이 무력화되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회의를 열기는 여는데 이거는 이미 무력화된 회의라고. 네. 결정이 끝난 통보 회의라고. 그래서 장관이 안 가고 어떨 때 시간이면서 그냥 차관 오라 그래가지고 장관한테 가서 이렇게 보고해. 이게 회의 내용이 돼버린 거예요. 네, 네. 그러면은 어떤 공적 시스템, 공적인 그 의사결정체, 이게 국가안보의 의사결정의 요게 심장이자 엔진이다. 네. 앞으로 엄정하게 법적으로 그 절차와 내용을 규정해가지고 이러던 이 회의에서 앞으로 책임을 지고 네. 결정을 해서 그런 다음에 대통령이 없으면 이러이러하게 부처의 의견이 취합됐습니다 하고 대통령한테 건의를 해야 돼. 네. 그러면 추인을 하는 걸로 의사결정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은 부처가 전혀 이거 아니라 그랬던 게 오후에 뒤집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확성기 방송재개, 개성공단 폐쇄, 그 다음에 사드 배치 결정 이런 것들이 불과 한두 시간 안에 이 회의에서 전격적으로 다 뒤잡혔거든요, 지금까지. 그러니까요. 근데 가만히 그것도 보면은 이 사안들 하나하나가 분초를 다툴 만큼 시급한 사안이 아니었다는 시급한 거예요. 것도 예, 아니었어요. 예. 대북 확성기, 그러니까 다시 틀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뭐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다시 틀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정상적인 국가면 북한이 닿으면 뭐 거기 조준 타격했다라는 경고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그건 다시 틀겠다고 발표하기 전에 전방에 있는 우리 장병들, 주민들 최소한의 안전 대책이라도 만들어 놓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또 그것도 없이 먼저 달랑 발표를 해봤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뭐 한두 시간 먼저 발표한다고 해서 무슨 특별하게 달라지는 것도 없는 거고 개성공단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입주기업들이 전체가 개성공단에 투자한 게 한 1조 원 정도 됩니다. 여기서 시설 설비, 거기 뭐 원자재 이런 거 다 합치면 1조 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정상적인 정부면 아 이제 전면 중단기로 했으니까 거기 있는 빨리들 물자들 빼오라고 이러면 한 3일, 5일 이렇게 좀 사전에 통보를 해줘야 되잖아요. 3시간 전에 통보받았습니다. 그렇지. 그래서 다 빈소로 나왔어요. 그냥 허겁지겁 나오느라고. 아니 사람 한 명하고 차 한 대 요것만 들어가라 그러니까요. 그랬죠. 예. 그리고 나머지는 못 들어간다 그래 버리니까 예. 재산을 그냥 앉아서 강탈을 당해 버린 거야. 앉아서 아니, 3시간 전에 속된 말로 그냥 북한에 퍼준 거 강도 당한 아닙니까? 거야. 강도. 예. 그러니까 기업을 그 수십 년 해온 사람 입장에서 하루 아침에 너 앞으로 기업 출근 못해. 그거 놔두고 몸만 갖고 나가. 이렇게 하면은 그때 네, 거의 네. 뭐 자살하지 그게. 네. 그 사람이 할 짓입니까 그게? 네, 네. 근데 이런 것들이 불과 한두 시간 안에 다 그러니까요. 이루어진 거예요. 예. 지금까지. 중요한 결정이 다 그래서 이거는 공적 시스템이 살아 완전 있었으면 포기하는 거고. 네. NSC가 법에서 정한 대로 그 회의가 정상화돼 있다라면은 불가능한 일이란 말입니다 이게. 네, 네. 근데 거기 참석한 장관들이 여기서 딴 얘기해? 벌써 저 각하가 결심하고 통보하는 건데 네. 이랬다간 최순실이한테 찍혀가지고 네. 이제 피박살 나는 거지 이제. 네네. 말하자면 그렇다는 거지. 꼭 최순실이가 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네네. 그렇지만은 대통령은 어떻게 이 혼자서 모든 걸 다 결정했을까? 네. 어떻게? 장관들 감쪽같이 모르게? 예. 어떻게 결정을 했겠냐고. 국무회의나 그걸. 이런 데서 말 한마디 잘못하면 잘리는 딱 얘가 있지. 뭐 유진용 장관 이런 사람들. 네, 세월호 때 대통령이 이러시면 안 된다. 뭐 네. 그런 한마디 한다고 바로 그냥 그러니까요. 잘라버리잖아요. 네. 아니 그러니까 이게 아까 말씀한 것처럼 신기하다는 거야 이게.
몇 차례 사전 징후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가 이런 시스템에 이런 방식으로 운영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내부의 최소한의 양심적인 목소리도 있었던 거예요. 지금 말씀하셨던 유진용 전 장관도 있었고 또 이제 뭐 재작년에 그 정윤회 문건 파동 때 뭐 박관천이라든지 조홍천 지금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있었고 이런 어떤 청와대 내부에서 혹은 정부 내에서도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자기들도 다 보수적이고 대통령을 모시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문제적인 내부들이 있었는데 그 문제 제기했던 사람들, 극소수 사람들은 다 이제 날아간 거고. 맞습니다. 간신배들만 그러니까. 부실거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다니면서 많이 단 질문 중에 하나가 아니 대통령이 좀 부족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그 사람을 보필하는 사람은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 아니냐. 예? 근데 어떻게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들이 둘러싸고 있는 청와대, 정부에 있는 상황에서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냐. 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러니까 그 대통령과 이제 그 극소수의 문고리 권력이 있고 네. 그것을 둘러싼 어떤 별도의 세력이 엘리트 계층과 완전히 괴리된 별도의 네네. 의사결정 집단이 있었다고밖에는 추론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게 아니라면 불가능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네. 그러면 공적 시스템은 그걸 뒤따라가기 바쁜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뒤처리하고 그러다 보면 이 나라의 장관은 장관이 아니에요. 무슨 장관이야 저 사람들이. 눈치나 보는 사람. 청와대 비서실장도 예를 들면 연설문 수정이나 이런 것들이 네. 봉건 시대에나 있을 일이지 가능하겠냐 예, 이렇게 예, 얘기하잖아요. 예, 예.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 생각해요. 어찌 그렇죠. 보면. 예, 예, 예. 설마 그렇게 되겠어? 라고 네. 하는 생각들을 그까지 좀 갖고 있었던 거죠. 그리고 네, 실제 자신들의 선을 통해서 보고서를 막 그렇게 해주거나 했던 것들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렇죠. 지금 계속 나오는 것 중에 어쨌든 이메일을 보낸 사람이 있고 받은 사람이 있는데 누가 보냈는지는 안 나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근데 비서실장도 봉건 시대에나 있는 일이고 보낸 적이 없다. 봉건 시에도 있을 수 없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네. 라고 하는 네. 얘기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보낸 사람이 딱 한 명으로 이제 압축되고 있어요. 네. 점점. 그분이 다이렉트로 보내신 건가? 근데 모르겠어요. 그 정도 말하자면 그 최순실 일당이 외교안보에 조금만 더 욕심을 냈더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네, 네. 지금 이 정도 농단이 전 그나마 다행이라고 봐요. 외교안보에 대해 그 아는 지식이 없거든. 네. 그러니까 그냥 찔끔찔끔 이렇게 개입을 하면서 일부 비정상적인 걸 만들어 놨지. 네. 안 그랬으면은 아니 뭐 추미애 대표 말 맞다나 최순실이가 전쟁하라 그러면 전쟁 났을 거 아니냐. 사실은 모골이 송연한 얘기예요. 그걸 2년 후를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죠. 네. 차근차근. 그러니까 안 그래도 그런 얘기들이 좀 떠돌았어요. 최순실 이 파문이 이렇게 좀 그 본질이 드러나기 전에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불안했던 게 지금 청와대 계신 분이 이제 무슨 카드를 꺼내들까 이런 것들에 대한 그러니까. 두려움들이 풍문처럼 떠돌아다녔거든요. 그래서 막 이제 보수 언론이나 새누리당에서는 예? 아니 아무리 그러면 그래도 그렇지 대통령한테 할 말 있고 안 할 말이 있지 어떻게 대통령이 이 전쟁을 준비하고 기획하고 이럴 수도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너무 지나친 게 아니냐.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예, 일단 주술적 세계관에서 2년 안에 통일이 된다고 한다면 그게 일단 그런 목표가 있으면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예? 통일 하겠다고 대통령으로 장기 집권할 수 예.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뭐 정말 이 진짜 봉건 시대에도 있을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질 수도 있는 그러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게 될지 몰랐던 그러니까 거예요. 이 개연성의 문제가 네. 이게 지금 우리를 극도의 혼란에 빠뜨리게 하면서 우리를 두렵게 하는 네, 대목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모든 걸 걸러주는 게 정부 체제입니다. 네, 네, 그렇죠. 예, 그런 공적 시스템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효율성은 없다고 봐요. 네. 공적 시스템이 네.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번거롭고 그렇죠. 예, 예. 지린멸렬합니까? 그런데 그게 필요한 이유는 이러한 위험을 막기 위해서 필요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공적 시스템의 공공성이라는 게 중요한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런 어떤 양상에서 너무나 이상하게 어떤 전문가도 예상하지 못했던 연이어 일어난 외교안보의 그 석연치 않은 결정의 네네. 배경은 이거는 국정조사를 해서라도 반드시 교훈으로 삼을 만큼 네. 그 원인과 결과를 규명해내야 됩니다. 네. 그것이 없다면은 이게 지금 뭐 지도자의 어떤 변덕스러운 지도자 하나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될지 정말 알 수 없는 거예요. 네. 뭐 김정은은 통제불능이라고 얘기하지만 진짜 통제불능이 누군지는 좀 이제 알아야 드러난 되겠어. 것 같아요. 내가 네. 보니 좀 알아야 되겠다고. 네, 네.
그래야지 이거 불안해서 삽니까? 이게 어떻게 국민들이? 네네. 자, 이게 이제 뭐 쉽게 가라앉을 문제도 아니고 뭐 시간이 지난다고 흐지부지 될 성격의 문제도 아닙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 언론을 통해서 밝혀지고 있는 사실들이 일각에서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뭐 이런 얘기들도 있기 때문에 이건 또 지속적으로 다뤄야 될 문제이고, 단순히 이것이 어떤 뭐 국내 정치의 그 농단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농담 같은 농단, 예?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이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 상황이 발생한 겁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대성공단 문제, 그다음에 사드 배치 발표로 인해서 중국과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를 해왔던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당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에 있고, 저는 이제 걱정되는 게 이것이 이제 또 이제 국가 간의 합의, 국가 간의 결정이기 때문에 이런 최순실 사태와 에도 불구하고 그런 국가 간의 합의 이런 지켜야 된다. 뭐 예를 들면 사드 배치 발표라든지, 그 다음에 뭐 이제 뭐 지금 오늘 또 국회에서 논의를 하겠습니다만, 혹시라도 그 한일 간의 군사정보 보호협 정도, 이거는 안보 차원에서 여야를 초월해서 국내 정치 문제를 초월해서 다뤄야 된다. 이런 식의 어떤 얘기들이 또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도 좀 같이 두루두루 봐야 될 텐데, 그러면 일단 뭐 우리가 뭐 이제 주로 그 통일 외교 안보 관점에서 이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좀 짚어봤는데, 그걸 초월해서 끝으로 지금 상황에 대해서 좀 우리가 좀 어떻게 이런 최순실 사태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될지, 좀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한 말씀 하면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죠. 그 외신에서도 이 최순실 일당의 게이트를 지금 대서특필하는 걸 봤을 때 네. 국제사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이미지는 반 이상 무너졌다고 봐요. 네, 네. 이제 외교에도 큰 차질이 있을 겁니다. 네.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실 그 옛날에 뭐 빌 클린턴이 탄핵의 위기까지 갔을 때 그 네. 미국의 외교 안보는 거의 정지 상태였어요. 네, 네. 지금 국내 정치적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국제 사회에서 우리가 네. 지금 과연 제대로 외교가 될까? 네. 좀 이런 것도 걱정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저는 박근혜 대통령 개인이 걱정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고 봐요. 네네. 아니 지금 대통령 걱정할 때가 아니라 이거 국가가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거 걱정할 때라고. 네. 그러니까 이럴 때는 비상사태라는 거를 빨리 인정하고 네. 현 국면의 성격은 뭐냐? 네. 비상국면이다. 비상사태다. 네. 이거를 빨리 여야가 공감대를 가지고 그에 맞는 비상관리 대책으로 가야 된다. 네. 그게 뭐 거국 중립 내각일 수도 있고 네. 여러 가지 어떤 그 대안들이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박근혜 대통령이 자기가 가진 권력을 내려놓고 상징적으로 꼭 대통령이 해야만 될 일이 있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런 것들만 하고 네. 나머지는 정말 이제 여당도 없고 야당도 없다. 네. 국회에서 협조해라. 네. 이렇게 하고 장관도 거기서 추천해라. 네.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게 전국 정상화 조치가 없다면은 네. 더 큰 혼란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 본인이 잘 알아요. 아버지의 말로를 기억하시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끝까지 버티다가 어쨌어. 네. 그게 안전한 길이라고 믿고 가다가 결국은 유신 정권이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네. 그런 사태까지 가지 않으려면은 지금 정상화 조치에 대통령이 나서고 네. 이제 국회가 그 책임을 일부 떠안는 식으로 해가지고 네. 어떤 그 협치의 진짜 그 본질을 구현하지 않으면은 네. 이 나라는 두 가지 중에 하나다. 네. 유신 통치 아니면은 무정부 사회로 간다. 네. 둘 다 그거는 걱정이 되는 거다. 네. 그걸 막을 수 있는 어떤 조치가 대승적으로 나와야 된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김경님. 지금 대통령의 심정이 어쩔까라고 네. 하는 게 좀 고민스러워요. 네. 네. 그러니까 두 가지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최근에 뭐 녹화된 사과, 네. 그것도 우병우가 써줬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참 진짜. 네. 그 녹화된 네. 사과를 하는 모습을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내가 뭔가 국정 운영에 있어서 국가 최고 지도자로서의 잘못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반성하고 계실까? 네. 그렇다면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저런 수습 국면들이 위기 상황의 국면들이 조정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좀 다르게 생각하면 대통령은 우리 그러잖아요. 네. 뭐 신천지니 뭐 이런 그 종교들 믿는 사람들 보면 사람들이 야, 너 왜 그런 종교를 믿니? 막 이렇게 네, 지탄을 네, 하거나 네, 뭘 네, 하면 네. 네가 이 종교를 몰라서 그래. 네. 이것에 대해서 알기만 하면 되는데 네가 지금 믿음이 부족해가지고 네. 이걸 이해 못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저는 대통령이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네.
내가 이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네. 꼭 종교적 신념만은 아니겠지만 본인이 생각하는 어떠한 네. 그것을 통해서 해주려고 했는데 네. 당신들이 지금 이 믿음의 부족으로 인해서 내가 악마에게 네. 핍박받고 있다라고 만약에 느끼고 계신다면 그러면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초래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진짜 좀 정상적인 네. 상태에서 진정한 사과의 모습과 대통령으로서의 잘못된 것에 대한 진솔한 반성이 지금 필요한데 네. 저는 그렇지 않고 있다고 느껴져서 두렵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셨던 두 가지 상황이 초래되겠죠. 아주 극단적으로 밀어붙여 더 극단적으로, 예. 나가거나 왜냐하면 이것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은 외부적 네. 요인들을 계속 만들어내는 것밖에 그렇죠. 없으니까 예, 안에서 예. 갈등을 일으키거나 외부적 네. 갈등을 일으키거나 네. 이제 하는 것이거나 아니면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는 그냥 식물로 네. 본인만 난 그래도 대통령으로 비행기 타고 헬기 타고 다니면서 뭐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네. 당장 어제만 해도 그 부산 행사의 자리에 반이 안 차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런 뒷자리의 모습은 보지 않고 그래도 오면 박수 쳐주는 모습만 사람들이 응? 네. 네. 보여주고 그래도 그 인터넷 댓글 별거 아닙니다 네. 라고 하는 걸로 그냥 1년 반을 네. 모시면서 살게끔 할 것인지 네. 말씀하셨던 이제 거국 중립 내각이든 하야든 탄핵이든 이 방식과 절차에 대한 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어쨌든 법률적으로 지금 대통령의 권한을 갖고 계신 이 분이 네. 스스로가 느껴야 된다. 본인이 선택하지 않으면 선택을 당하면 이제 다 같이 불행해집니다. 네, 스스로가 그게 지금 시간이 그게 많지 핵심인 것 않다는 같아요. 스스로가 그게 지금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인지하셔야 돼요. 본인 스스로가 그런 자각 능력이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까지 보여줬던 모습을 봤을 때는 그게 정말 기대하기가 여의치 않은, 정말 안타까운. 그러니까 그건 대통령의 어떤 능력의 문제를 떠나서 저는 솔직히 뭐 이런 말씀드리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좀 개인 자연인 박근혜를 볼 때 좀 짠한 느낌이 들었어요. 아니 그냥 제가 이렇게 뭐 대통령을 갖다가 뭐 조롱하거나 이런 취지의 말씀이 아니고, 저분은 정말 정신과 치료를 요하는 분인데 본인이 가서는 안 될 자리에 가서 본인도 지금 불행해지고 있고 대한민국 국민들은 더 불행해지고 있는 이런 길로 가고 있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이거는 대한민국 시스템의 문제, 도대체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어떻게 이런 비정상의 가장 극단적인 형태를 이 대한민국에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은 우리 사회 전반적으로 이 점검해야 될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지 여부, 또 현재 입장인 걸 떠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 대한민국 국가 시스템에 대한 총체적인 반성, 성찰, 점검,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개선 의지가 있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상황도 제대로 수습이 안 될 뿐만 아니라 이런 유사한 상황이 앞으로 얼마든지 다시 벌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중대한 경고음을 일으킨다, 이런 어떤 생각도 그럼요. 들어요. 그렇게 그 탄탄하고 어떤 우리가 믿음을 줬던 정부도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런 위기감을 가지고 이 전국을 관리하지 않으면은 정말 불행한 사태가 옵니다. 네. 그리고 선택은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해야 돼요. 그렇죠. 이게 막 야당이 압박하고 밀려서 하면은 점점 구석으로 주변부로 밀려나면서 거의 대통령의 어떤 그 멘탈은 정상성을 회복하기 어렵습니다. 그런 사태까지 가기 전에 본인이 먼저 선택해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대단히 불행한 사태가 예감이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정말 조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느냐? 없지. 일단 대통령의 자각 능력에 대해서 우리가 좀 회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자기 자리를 걸고 그런 충원을 할 사람이 있느냐? 여기서도 좀 회의적인 부분이 있고. 자기들 권력부터 더 걱정하고 있는데 나는 어떻게 되는지 뭐 그거 걱정하고 있지 뭐 지금 이런 거 걱정할 것 같았으면 여기까지 오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요. 자, 정리합시다. 그런 차원에서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예의주시하고 이번 상황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 특히 정치인들께서도 굉장히 좀 중요하게 지금 역할을 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진짜 한번 정말 뜻하지 않게 최순실 특집, 스트레스 대통령 최순실 특집으로 다뤄봤는데요. 앞으로 이 문제가 계속 우리가 짚지 않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있을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 주에는 이제 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특집을 한번 다뤄보는 것으로 하고, 그것과도 좀 더 우리가 추가적으로 팩트 확인이라든지 또 이제 의정 활동하면서 알게 되는 정보, 이런 부분도 같이 좀 공유해 주실 거죠. 네.
자, 그러면 진짜 한번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